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이곳에 사연을 듣는 여자입니다. 녹음이 푸릇한 이 계절에 사연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맘때 결혼식을 올렸어서 그런지 저에겐 더 특별한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하필 우기가 겹치는 바람에 숙소 안에서 도란도란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비 내리는 빗소리를 안주 삼아서 술을 한 잔 기울이기도 했었거든요. 저에겐 참 재미나고 소중한 추억거리랍니다. 당시엔 여기까지 와서 밖에 나가기 힘드니 투정어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때였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참 신기한 우연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30대가 간 넘었을 즈음 아는 지인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서로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자리에서 파한 후 그냥저냥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글쎄 남편과 제가 테이블에 올려둔 휴대폰을 바꿔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 똑같은 핸드폰 기종을 사용했었거든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서로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만난 김에 밥을 먹고 밥 먹은 김에 다음 약속을 잡게 되고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서로에게 젖어가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서로 나이도 어느 정도 찼으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지금의 시댁 식구들을 뵙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무원 부모님 아래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그의 부드럽고 반듯한 성품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더라고요. 주말이면 집 밖을 나가질 않던 녀석인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건지 둘 다 준비는 어느 정도 된 상태이니 가능하면 빠르게 결혼했으면 좋겠네. 결혼이라는 게 어렵지만 참 별거 없어. 그냥 둘이서 도란도란 잘 살면 그만이야. 정식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의 밥 위에 반찬을 정갈하게 올려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가정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자란 남자라면 내 평생을 믿고 맡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물 흐르듯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눈 뜨는 게 행복한 일상들 뿐이었어요. 직장이 같은 방향이어서 항상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었고 퇴근 시간도 같아서 함께 퇴근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저녁 먹고 같이 인근에 산책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며 소소한 행복들로 꽉 찬 시간들이었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답니다. 여보, 오늘 할 말 있다고 했잖아. 당신 아빠 된대. 뭐? 그게 정말이야? 말도 안 돼. 믿기질 않아, 여보.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그것 봐. 기적은 다 일어나기 마련이라니까. 내가 뭐랬어.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분명 있다고 했지. 놀랍게도 갑작스레 아기 천사가 내려와 준 거예요. 저희 부부 둘 다 아이를 원하고 있었지만 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도 하고 결혼 전 병원에서 자궁이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임신까지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터라 걱정이 꽤나 큰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저와의 삶을 선택해준 남편에게 참 고맙기도 했고요. 이렇게 불현듯 찾아와준 아기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둘이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의 사랑스러운 유난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먹고 싶은 건 당신이 아니라 우리 아기가 먹고 싶은 거니까 참지 말고 꼭 먹어줘야 해. 알지? 엄마가 잘 먹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쑥쑥 크는 거. 이런 무거운 거 들지 말라니까 또 그런다. 다음부터 이런 거는 아빠인 내가 할 테니까 제발 그만해 여보. 남편은 이런 식의 귀여운 잔소리쟁이가 되었어요.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아이 갖고 싶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걸 꾹꾹 참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을까. 마음이 짠하더군요. 남들이 보기엔 임신한지도 모를 만큼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배에 기를 대고 애기한테 말을 하고 난리였어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급히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도 이미 결혼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잠시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퇴교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묘하게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왠지 꿈자리도 사나운 것 같고요. 호르몬 탓에 느껴지는 거짓 기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래의 일상을 똑같이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배가 꼬이듯 아프더니 하혈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사 선생님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 듣게 되었죠. 뱃속에 있어야 할 소중한 제 아이가 심박을 멈췄다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엉엉 울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일상을 뱃속의 아이에게 맞춰서 보냈는데도 아이는 엄마가 부족한 게 많았는지 아무 소리도 없이 떠났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남편이 불이 나게 병원으로 찾아왔고 남편은 눈물로 엉망이 된 저의 얼굴을 끌어안고 괜찮다며 토닥여 주었어요. 저희가 그날처럼 많이 울었던 날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도 남편의 위로와 보살핌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금방 회복하게 되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는 다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의 권유로 재취업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언제 다시 아이가 생길지 모를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반겨주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달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렇게 둘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죠. 남편과 저를 생각해서라도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상의를 한 끝에 시험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험관을 시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답니다. 호르몬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기운이 없어서 시름거리는 날이 일수였죠. 그렇게 몇 번의 시험관 시도 끝에 저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 이번엔 성공했대.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된대. 너무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자 남편은 이제 성공했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뱃속의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부디 아이를 건강하게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게 너무 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걸까요? 하늘도 무심하게 몇 달간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이는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두 번의 아픔은 정말 견딜 수 없게 가슴이 시리고 아팠답니다. 남들은 별탈 없이 가족이 되고 행복하게 웃는데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걸지 제가 무얼 그렇게 부족하게 했나 싶기도 했고요.
세상만사 모든 것들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 저를 지탱해 준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뿐인 남편이었죠. 남편만이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줬답니다. 남편 덕분에 이번 시련도 저는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험 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 이제 시험관은 이쯤에서 그만하는 걸로 하자. 첫 임신 때처럼 아이가 찾아와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둘이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 임신으로 당신 힘들어하는 거 그만 보고 싶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남편은 저에게 임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더 이상 시험관은 하지 말자며 꼭 안아주었어요. 그 말에 저도 그 이후로는 다니던 병원을 중단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다시 이어나갔답니다. 주부로서의 삶도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매일 저녁 남편이랑 무얼 해 먹을까? 오늘은 산책을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아이는 왜 낳지 않느냐는 무례한 질문을 하면 항상 저를 두둔해주는 말을 하며 제가 무안해지지 않게 해줬어요. 남편도 아이를 2번이나 잃고 상심이 분명 컸을 텐데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면서 아이 없는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든든한 남자였죠. 인꼬 부부라는 말은 정말 딱 저희 부부를 보면서 만든 말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의 한없이 다정하고 포근한 모습은 늘상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결혼을 가장 잘한 친구로 불렸으니까요. 남편 때문에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들은 정말 모두 꿈만 같아요. 그렇게 몇 년째 아이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가슴 언저리에서 몽우리 같은 게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다 신경이 쓰여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다가 저는 또다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밀 검사라는 말에 전 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절대 듣고 싶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그 말을 들어버렸답니다.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지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마음에 밤에 잠도 오지를 않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할 용기가 나지를 않았어요. 암 판정 소식에 놀랄 남편을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함께하는 저녁 시간에 제가 유난히 말이 없자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엉엉 울기만 하다가 남편에게 사실 내가 암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놓게 되었어요. 여보, 사실 저번 주에 병원 다녀왔는데 나 유방암 3기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말도 안 돼. 암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당신 정확한 거 맞아? 아, 병원에서 그래 암이라고? 남편은 저의 고백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치료 잘 받으면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 등을 쓸어내려 주었어요. 그렇게 전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암이 이미 초기를 넘어서서 전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하루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했어요. 약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독했고 항암 치료를 한번 시작하고 나면 뭘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고통만이 밀려올 뿐이었어요.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수준의 고통으로 인해서 저의 일상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는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왠지 아픈 나를 귀찮아하는 것만 같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투병 생활에 지쳐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괜히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어요. 오늘 저녁은 회사에서 먹고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야근이 거의 없는 편이던 남편이 이런 식으로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는 날이 조금 잦아지고 있었죠. 무슨 일 때문에 늦냐고 물으면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서 그런 거라며 뭘 그렇게 코치코치 캐묻냐고 되려 짜증 섞인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저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워낙 다정하고 따뜻했던지라 조금만 다정함이 묻어나질 않아도 제가 서운함을 느껴서 그런 거라고 여겼죠. 그러다 제가 암 수술을 받던 날이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 남편이 당연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질 않은 겁니다. 아내인 제가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도 오질 않은 것부터 저는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왜 드라마를 보면 암에 걸린 와이프를 뒤로하고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된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무엇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한 거냐 물으니 일 때문에 그렇다더군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서 깨름직한 느낌마저 드는 겁니다. 근데 남편 또한 얼굴살이 많이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아하니 일이 정말 힘들긴 한 모양이다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아프게 된 이후로 남편은 귀가 시간도 부쩍이나 늦고 또 퇴근해서도 서재에 콕 박혀있다 잘 때나 안방으로 들어오는 날이 더 많은 통에 의심 섞인 서운함이 극한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날은 남편이 퇴근 후에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와 급히 통화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누구이길래 무슨 통화를 하길래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싶어서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남편은 상대방에게 금방 그리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10시에 가까운 때였고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엿듣지 않은 척을 하고 태연하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누군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거야? 중요한 얘기인가 봐. 방에 들어가서 전화 받는 걸 보니까. 회사 후배가 지금 야근 중인데 내일까지 올려야 할 기한에 문제가 생겼다나 봐. 그것만 잠깐 봐주고 올 테니까 당신 먼저 자고 있어.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을 키우면 저 스스로 감당이 안 되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온전히 믿자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저에게 누가 봐도 확연하게 거리를 두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생긴 제 팔자만 원망할 뿐이었죠. 그리고 퇴원 후 남편의 태도에서 저는 의심의 마음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았어요. 지속된 항암 치료와 수술 후유증으로 속이 좋지 못해서 밤새 토악질을 하고 물도 제대로 삼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에게 와서는 각방을 쓰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 병원비 대야 하니까 죽어라 위해서 돈 벌고 있는 거야. 나도 당신도 어떻게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알아서 열심히 살자 좀.
저는 아픈 몸으로 각방이라는 말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 사람 분명 여자가 생긴 것이로구나 싶었어요. 밤이 되고 남편의 잠이 든 사이 저는 하면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어요. 다급한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게 되었답니다. 떨리는 심정을 붙잡고 그의 핸드폰 이곳저곳을 탐색하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여자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의 핸드폰을 슬며시 내려놓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자고 있던 남편이 제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하는 겁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남편은 제가 핸드폰을 몰래 보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뭐가 부스럭거리기를 깼어? 당신 지금 내 핸드폰 몰래 뒤져본 거야? 그게 아니라, 미안해. 당신 너무 예전 같지 않고 달라진 모습을 보아하니 여자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다급한 마음에 하면 안 될 짓인 걸 알면서 그렇게 했어. 미안해, 정말. 그래서 내 핸드폰에 뭐라도 본 거야? 그런 거야? 저는 남편의 다그치는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의심쩍은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신 나한테 정말 하면 안 될 짓 한 건 알고 있지? 됐으니까 그냥 자자. 조곤조곤한 말로 저에게 되묻고는 이를 더 키우지 않는 남편의 말에서 저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민해져서 엄한 사람을 잡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이 몸으로 이혼을 당해도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 것이며 심지어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일을 그만둬서 직장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픈 저를 받아줄 회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요. 남편의 말에 가슴이 불안함으로 콩닥거리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제라도 남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그날도 항암 후유증으로 온종일 밥을 넘기질 못하고 끙끙 앓다가 저녁쯤 배가 슬슬 고파지더라고요. 밥은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고 물 좀 먹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죽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 오늘도 많이 바쁘지? 혹시 오는 길에 사거리에 있는 죽집에서 죽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당신, 지금 그게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린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 노는 중인 거 아니잖아. 그런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결해. 배달을 시켜도 될 일을 굳이 나한테 부탁해야 해? 오늘은 일찍 마치고 들어갈 거니까 밥이나 좀 차려놔. 당신 나 밥 차려준 지 지금 얼마나 된 줄 알아? 대체 왜 아픈 걸로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하냐고. 당신이 나한테 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죽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저의 말에 남편은 득달같이 화를 내며 그동안 자기도 많이 참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저로서는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었어요. 내가 아픈 게 미운 건가 하는 생각부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나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거울 속의 저를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암 치료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몇 개월 사이에 얼굴 살이 다 빠져서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졌고 또 머리가 듬성듬성 다 빠져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내가 봐도 별로이더라고요. 여자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존재 가치가 사라져가는 기분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남편이 정내미가 떨어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했어요. 이런 힘든 순간에 애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지지고 볶아도 애를 낳고 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임신을 원하던 때에 힘들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볼 걸
하는 후회까지도 밀려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개운해져서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남편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굽고 겉절이를 새로 무치면서 우리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남편의 말처럼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남편에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일단 이 한 끼라도 잘 챙겨줘야겠다 싶었어요. 저녁을 준비해놓고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듬성듬성 보기 좋지 못하게 빠져있는 머리를 말끔하게 싹 밀어버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화장도 오랜만에 하고 서랍장 깊숙이 넣어뒀던 빨간 립스틱도 발라봤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의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아, 형수님, 지금 혼자 계시죠? 제가 혼자 있는지 묻는 남편의 동료의 말에 저는 좀 의아했어요. 네, 아직 그이 안 왔는데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이 이유를 말을 안 하고 엊그제 퇴직금을 전부 땡겨갔더라고요. 요즘 회사도 잘 안 나오고 통 이상하더니 퇴직금 가져간 건 형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리게 됐어요. 네? 퇴직금을 가져갔다고요? 그 큰 돈을 갑자기 왜? 그리고 요즘 야근 때문에 매일같이 늦었는데 회사를 잘 안 나갔다고요? 퇴직금을 갑자기 가져갔는지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참, 야근이요? 저희 야근 1년에 2번밖에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무튼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리게 됐어요. 안 그러던 애가 저도 이놈한테 무슨 일이 생긴지 궁금해서 실내 무릅쓰고 전화드렸어요. 퇴직금을 몽땅 먼저 가져갔다는 말과 회사를 잘 안 나온다는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동안 저를 숨기고 바람을 피웠구나. 나는 그걸 또 머저리처럼 눈치채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나를 2번이나 속이다니 정말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곤 집에 들어오자마자 머리는 그게 뭐고 얼굴은 또 왜 그러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물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은데? 당신 요즘 회사를 잘 안 나간다며? 매일같이 야근으로 늦더니 도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리고 퇴직금은 왜 미리 가져간 건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한테 왜 숨기고 있었던 거야? 끝까지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나 몰래 바람 피고 있는 거 맞잖아.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 남편은 제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는데 저도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남편이 나를 버릴까 하는 불안감,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걸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극한의 스트레스들이 한순간에 화라산처럼 폭발을 해버리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도 억울해. 나도 이렇게 아픈 거 원하지 않았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끔찍하게 싫고 징그러워.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그러는 건 정말 아니잖아. 비겁하게 들어가지 말고 당장 나와. 당장. 바람을 피고 싶으면 얼마든지 피워. 그 대신 나 죽거든 그때도 늦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고. 문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두드리고 나오라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방 문까지 굳게 잠가놓고 제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어요. 저는 더욱 격렬하게 소리치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방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겁니다. 차라리 저에게 뭐라도 같이 욕이라도 퍼주어줬으면 좋겠는데 소리만 지르는 남편 때문에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망치를 가져와서 있는 힘껏 방문을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수차례 문을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않다가 문고리를 내리치는 순간 문이 툭 하고 열리더군요. 그때까지 짐승처럼 소리만 지르는 그 사람에게 미친 듯이 내달려갔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제 눈앞에 남편은 바닥에 미친 듯이 피를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왜 그래? 왜 입에서 피가... 정신 좀 차려봐. 119 좀 불러줘. 나중에 설명할게. 어서 빨리 불러줘.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급하게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모르고 계셨다고요? 항암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요. 지금 당장 입원해서 치료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주치의 불러드릴게요. 저는 응급실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보다도 먼저 암 판정을 받았고 저 몰래 항암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4기였는데 남편 역시 저처럼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자 저에겐 아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치료에 호전이 생기면 그때 말을 하려 했었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병원비의 일부를 충당해야 해서 미리 가져갔다더라고요. 안정제를 맞은 남편이 병실을 옮겨 만난 주치의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결혼식에도 왔었던 남편의 오랜 절친인 분이었죠. 안병동에서 일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남편의 주치의였더군요. 지난번 여자로 추측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황급하게 나가던 남편은 알고 보니 주치의인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간 거였어요. 남편이 잠에 든 사이 주치의인 친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뵈어요. 저라도 전화를 드렸어야 했나 싶은데 이 녀석이 곧 죽어도 아내분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자기도 치료받느라 힘든 와중에 얼마나 걱정을 하던지요. 얼마 전까지는 치료에 호전이 있어서 좀 나아진 모습으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약을 바꾼 후부터는 더 이상 차도가 없어요. 수술이 가능한 암이 아니라 약이 워낙 독해서 많이 예민해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숨겼나 모르겠어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당장 일어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하니까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치의인 친구분의 말을 듣고 세상이 너무 허망하게만 느껴졌어요. 눈물도 나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러곤 잠시 후 남편이 일어나서 말을 건네더군요. 당신한테 지금 내 상태에 대해 털어놓으려고 하던 그날 밤 당신이 울면서 나한테 암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 나까지 암이라는 거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하는 마음에 당신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매일 야근이라고 둘러대면서 병원 들락거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당신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싶어. 항암 치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모르고 의심을 하고 캐묻기나 하고 제대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했다는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담담한 그의 고백에
짐승이 소리를 내면서 병실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죠. 우리 부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어쩜 이래. 말도 안 돼. 여보, 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 그리고 너무 미안해, 정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의심이나 하고. 괜찮아. 우리 다 괜찮아질 거야. 그만 울어, 여보.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병실을 옮겨갔어요. 사실상 암 환우들 중에는 거의 마지막에나 가는 그곳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왜 기적이라는 게 그냥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한날은 남편이 병실에 누워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날 기억해? 우리 핸드폰이 바뀌어서 만나게 된 거잖아. 사실 나 그때 당신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었는데 전혀 몰랐지? 당신한테 다가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당신이랑 나랑 핸드폰 똑같은 거 확인하고 일부러 당신 걸로 가져간 거야. 그걸로라도 말을 섞어보고 싶어서. 당신 완전 지금까지 깜빡 속았지? 정말이야? 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나 엄청 마음에 들었구나? 이쁜 건 알아가지고. 남편은 처음 만났던 그날 저에게 홀딱 반해버렸고 일부러 핸드폰을 바꿔서 가져갔다는 말을 이제야 털어놓더라고요. 그 고백에 푸스스하고 웃던 기억이 나네요. 짧은 그 대화를 하는 동안 아프기 전에 행복하던 그 시간들로 돌아간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의 상황은 급물살을 타고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호흡기 없이는 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그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죠. 날이 너무나도 화창하던 어느 오후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엉엉 울면서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편안한 곳으로 보내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 저는 큰 수술을 더 진행하게 되었는데 경과가 좋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이후의 항암 치료 또한 임상 치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경과가 기적처럼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에게 일어났으면 했던 기적 같은 순간이 저에게만 찾아왔더군요. 지금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랍니다. 어느 누구는 제게 가족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남편도 다 제가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살아났다고요. 내 팔자가 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사실 저도 그 말을 한 사람보다 제가 더 먼저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내 곁에 있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걸 보고 내가 정말 마녀 같은 존재인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한동안은 너무 죄스러워 방 안에서 보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시부모님 얼굴 또한 보기 너무 죄송해서 시부모님께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나이가 먹었지만 하는 짓은 4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목숨, 내게 2번이나 찾아온 아이들의 목숨, 이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대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 이하로 살면 되겠냐는 생각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가치 있게 살기도 바쁜데 내 인생을 원망하며 슬퍼하면 이들이 내게 준 소중한 삶이 얼마나 가치 없어지는 건가 하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아닌 날 위해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이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살려고요. 처음엔 뭘 해야 할까 하다가 꽃을 좋아하는 제게 딱 맞는 일이 생겨 현재는 작은 꽃집을 하나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악착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덧 제 나이도 50줄에 들어왔는데 저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녹음이 푸르른 이 계절을 보니 사랑이 한참 무르익었던 그때의 제가 생각이 나 저의 일기장에 쓸 법한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어요. 글재주는 없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